안녕하세요. 지혜의 다락방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더 피곤해진 적 있으신가요? 대화는 무난했고 특별히 다툰 것도 없었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신발을 벗는 순간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편안함 뒤에는 약간의 죄책감이 따라오죠. 사람을 피하는 내가 너무 냉정해진 건 아닌지, 외로움을 자초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이 더 자주 생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약속이 있으면 괜히 들떴는데 요즘은 약속이 없으면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정리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저녁이 허전하기보다는 조용해서 좋다고 느껴질 때도 생깁니다. 여기서 작은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감정이 꼭 외로워서 생기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사람이 싫어져서도 아니고 세상과 등을 돌려서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혼자가 된 것 같지만 안쪽에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수록 더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는 식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오래 겪어본 뒤에야 생기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자연스러운지에 대해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이 더 닿게 됩니다. 첫 번째 말투가 관계의 체력을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본 분들은 압니다. 사람이 힘든 건 큰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투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걸 말입니다. 동네 모임이나 병원 대기실에서 잠깐 나눈 대화인데도 집에 돌아오면 괜히 기운이 빠지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상대도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집니다. 곰곰이 떠올려 보면 그날의 대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이 계속 이어졌고 중간에 끼어들 틈이 없었고 상대의 말이 끝날 때마다 묘하게 내가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말투라는 건 참 묘합니다. 내용은 평범한데 말끝이 늘 가르치듯 떨어지거나 질문처럼 시작해서 결론은 늘 자기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사람을 오래 겪어본 분들은 이 말투에서 이미 많은 걸 읽어냅니다. 아, 이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의사소통 연구에서 대화 후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의 65% 이상이 대화 내용이 아니라 말투와 억양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말의 속도가 빠르고 상대 반응을 기다리지 않는 말투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2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쓰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대화 속에서 침묵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상대가 조용해지면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하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상대가 지쳐가는 신호를 보내도 그 신호를 읽지 못하거나 읽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공감이 아니라 내가 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느냐가 됩니다. 이런 말투를 계속 듣고 있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방어를 하게 됩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닫고 필요한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과는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생각을 드러내지만 말투는 인격을 드러낸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말을 이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내면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투에 예민해집니다. 예전에는 참아냈던 말투도 이제는 굳이 견디지 않게 됩니다. 에너지가 줄어서가 아니라 어디에 써야 할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투 하나로 계속 소모되는 관계에서 혼자가 되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내 마음의 체력을 아끼기 위한 선택입니다. 굳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 말투에 웃으며 맞장구 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사람을 오래 겪어본 사람은 결국 혼자가 편해지게 됩니다. 그 편안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불필요한 피로가 사라진 자리에서 생기는 아주 조용한 안도감입니다. 두 번째, 침묵이 편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이 갈라집니다. 사람을 만나며 살아오다 보면 침묵이라는 게 얼마나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침묵은 숨 돌리는 시간처럼 느껴지고 어떤 침묵은 괜히 마음을 조이게 만듭니다. 가족 모임에서 밥을 다 먹고 난 뒤 누군가 말을 꺼내지 않으면 괜히 내가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도 침묵이 길어지는 게 불안해서 날씨 이야기나 뉴스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말이 없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각자 창밖을 보고 있어도 괜찮고 굳이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을 오래 겪어본 분들은 이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느낍니다. 말이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침묵 속에 담긴 감정이 나를 압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은 계속 일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 건 아닌지,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아닌지 괜히 상대 눈치를 보게 됩니다. 말은 없는데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사회심리 연구에서는 사람이 긴장된 침묵을 경험할 때 심박수 변동성이 평균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은 이미 이 상황을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없어도 관계의 온도는 분명히 전해집니다. 그 사람이 그런 침묵을 만드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침묵을 쉼으로 두지 않고 상대가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는 도구로 쓰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는지, 누가 분위기를 책임지는지를 무의식적으로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침묵에서 드러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는 이미 피곤해져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마음은 분명히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영혼의 상태를 숨기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없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솔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침묵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없어도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듭니다. 대신 마음의 소음도 함께 줄어듭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괜히 곱씹을 장면이 없어집니다. 침묵이 불편한 관계에서 혼자가 되는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계속 긴장시키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난 선택입니다. 굳이 모든 침묵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침묵만 남겨도 관계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혼자가 편해졌다는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소한 부탁이 마음의 선을 조금씩 넘습니다. 살다 보면 꼭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남도 아닌 사람에게서 작은 부탁이 하나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것 좀 대신 해줄 수 있죠. 어차피 괜찮으시잖아요. 말투는 공손한데 묘하게 거절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잠깐 시간 내는 일이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라 괜히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응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부탁이 관계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번 응하고 나면 그 다음 부탁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옵니다.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부탁은 요청이 아니라 전제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해주셨잖아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 한쪽에서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사람을 오래 겪어본 분들은 이 시점에서 이미 느낍니다. 아,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계선을 시험하는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상대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사소한 부탁을 반복하는 사람들 중 약 70%가 상대의 반응을 통해 이 사람은 어디까지 괜찮은가를 가늠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번 허용된 선은 그 사람 기준에서는 이미 허락된 영역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부탁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관계를 나누기보다 관계를 통해 자기 편안함을 확보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상대의 부담을 읽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의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부탁에서 드러납니다. 말로는 괜찮으면요. 라고 하지만 거절했을 때의 분위기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 미묘한 눈빛과 표정이 관계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친 부탁은 우정을 빚으로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도움이 관계를 이어주는 순간도 있지만 반복되는 부탁은 마음을 갚아야 할 의무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부탁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들어주고 나서 내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될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예전처럼 그냥 웃으며 넘기지 않게 됩니다. 사소한 부탁을 거절하는 게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의 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선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건 이런 부탁들에서 더 이상 스스로를 밀어넣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내 마음을 계속 양보하지 않게 된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늦게라도 배운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가 시작될 때 사람은 비로소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번째 비판을 받는 순간 관계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갈라놓는 순간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큰 싸움도 아니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닌데 그 이후로 예전 같지 않아지는 관계 말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혹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런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상대가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하길래 조심스럽게 한마디 꺼냈을 뿐인데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참고만 해줘요. 말은 부드러운데 상대의 표정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그 뒤로 대화는 이어지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남습니다. 사람을 오래 겪어본 분들은 이때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말입니다. 더 말해봤자 닿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마음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미국 UCLA에서 진행된 대인관계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비판을 받을 때 뇌에서는 위협 상황과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고 특히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방어적 태도를 보일 확률이 약 55% 이상 높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비판의 내용이 아니라 비판을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문제를 고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는 순간 이해보다 방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서는 알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후로는 연락이 줄어들거나 은근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끝났지만 관계는 이미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충고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걸 두려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비판이 아픈 이유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이 스스로도 알고 있던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상대를 배려해서라기보다 이미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설명하다가 관계만 더 어색해질 걸 알게 되면 침묵이 가장 편한 선택이 됩니다. 이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거리 조절입니다. 사람을 오래 겪어본 뒤에야 가능한 선택입니다.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점점 말을 잃게 됩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기보다 상대의 기분부터 살피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 갈수록 내 마음을 먼저 닳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가 편해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검열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말입니다. 누군가의 반응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 조용한 공간이 이제는 더 소중해집니다. 비판 하나에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건 애초에 깊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늦게라도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마음을 계속 깎아내는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도 삶의 지혜가 됩니다. 5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사람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살다 보면 특별한 대화 없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식당 계산대에서, 혹은 동네 관공서 창구 앞에서 말입니다. 나에게는 공손하고 친절하던 사람이 직원이나 나이가 더 많은 어르신 혹은 말이 느린 사람 앞에서는 묘하게 태도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대놓고 무례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투가 짧아지고 눈빛이 빨리 지나가고 상대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장면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을 오래 겪어본 분들은 이럴 때 속으로 조용히 정리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나에게 잘해준 친절보다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의 태도가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장면을 봐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그렇지 하며 굳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이 장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진행된 사회심리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권력이나 위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공감 능력과
관계 지속 가능성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약자에게 무심하거나 차가운 태도를 보인 사람들은 장기적인 인간관계 만족도가 평균 40% 이상 낮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보다 역할과 위치로 먼저 구분하는 사고방식이 오랜 시간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습관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입으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 모순은 설명보다 느낌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가를 보려면 법을 보지 말고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깊게 보게 됩니다.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보다 세상을 어떤 기준으로 대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사람을 쉽게 좋아하지도 쉽게 가까이 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몇 번 겪고 나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지는 자리에 더 이상 오래 머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자에게 차갑게 구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언젠가는 그 태도가 나에게로 향할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건 예민함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감각입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건 이런 장면에서 괜히 마음 쓰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끊어낸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분명히 세운 결과입니다. 그 기준 덕분에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누군가의 태도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느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오래 겪어본 끝에 혼자가 편해졌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많은 것을 통과해 온 뒤에 얻은 조용한 분별력입니다. 6번째 사과 방식에서 마음의 무게가 갈라집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상처를 받았고 그 일로 마음이 꽤 오래 무거웠는데 상대가 사과를 했음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지 않는 순간입니다. 미안하긴 한데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줄은 몰랐어요. 말은 분명 사과로 시작하는데 끝에는 늘 설명이나 변명이 따라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괜히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람을 오래 겪어본 분들은 이 사과를 듣는 순간 바로 느낍니다. 아, 이건 내 마음을 향한 사과가 아니구나 하고 말입니다. 상대는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책임은 여전히 나에게 남겨둡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정이 있었겠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사과가 반복되면 마음속에 작은 피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과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 지쳐갑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관계심리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책임 인정과 감정 공감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관계 회복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신뢰도가 평균 25% 이상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과를 받은 사람의 스트레스 수치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을 때보다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과를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가치가 무너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관계 회복의 언어로 쓰지 못하고 자기 방어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같은 방식의 사과가 돌아옵니다. 사과가 반복된다는 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상대는 이미 사과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된다. 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다음 행동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사과의 진짜 무게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과의 형식보다 사과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아니면 조심하려는 흔적이 보이는지를 말입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관계에 대한 판단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사과를 해도 마음이 계속 무거운 관계라면 그건 내 마음이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과한 짐이 된 겁니다. 계속 이해하고 넘기기에는 이미 많은 에너지를 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오래 겪어본 사람은 사과 앞에서도 거리를 재게 됩니다. 이 말을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 또 한 번 나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인지 조용히 판단하게 됩니다. 이 판단이 쌓이면 혼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의 사과를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 그 말의 진짜 뜻을 추측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질 이유가 줄어듭니다. 굳이 진심 없는 사과에 내 마음을 다시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를 받았는데도 마음이 아프다면 그 느낌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감정을 지키는 게 지금의 나에게 더 중요해졌을 뿐입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건 이런 사과들 앞에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설득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건 차가워진 게 아니라 늦게라도 나를 편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7번째 눈빛에서 이미 마음은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을 오래 겪어본 분들은 말보다 먼저 눈빛을 보게 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알기 전에 이미 마음이 반응해버리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공손하게 흘러갑니다. 서로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그 눈빛이 차갑다기보다는 나를 향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을 평가하듯 훑어보는 시선,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눈, 필요할 때만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멀어지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사람을 오래 겪어본 분들은 이 눈빛 앞에서 애써 설명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구나 하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느낌을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기분 탓일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스스로를 설득하며 관계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 눈빛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비언어적 소통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상대의 눈빛과 시선을 통해 의도와 감정을 읽어내는 정확도가 약 70%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시선이 머무르지 않고 상대를 관찰하듯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눈빛을 보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관계를 나누기보다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로는 친절하지만 눈은 늘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눈빛에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척하지만 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시선은 공감이 아니라 계산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눈은 말보다 더 솔직하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시선까지 완벽하게 숨기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빛은 마음의 방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눈빛을 더 빠르게 읽게 됩니다. 예전에는 몇 번의 만남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한두 번의 시선 교환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리고 그 감을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눈빛이 불편한 관계에서 굳이 오래 머물 이유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도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오래 겪어본 사람은 혼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견디지 않아도 되고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 없이 그냥 나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눈치를 볼 필요도 표정을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쌓여서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휴식이 됩니다. 눈빛 하나에 마음이 지쳤다면 그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을 겪었고 이제는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읽을 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존중하는 순간 삶은 조금 더 단순해집니다. 만나야 할 사람과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조용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없어서 혼자인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긴장과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자를 선택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건 세상을 등진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만 안심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나 자신과 함께 있어도 괜찮아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을 오래 겪어본 뒤에 생기는 변화는 아주 조용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끊어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전처럼 애쓰지 않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에 설명을 덧붙이지 않게 되고 불편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됩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잃는 게 두려웠습니다. 연락이 끊기면 내가 부족한 사람 같았고 모임에서 빠지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도 참고 조금 불편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유지한 관계들 중 상당수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조금씩 닳게 만들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말 속에는 체념이나 포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이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마음을 쓰고 어디에는 쓰지 않을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남을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관계보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지금의 나에게는 더 중요해집니다. 이 나이에 와서까지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위해 내 감정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두기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지키는 기술이 됩니다. 모든 사람과 깊어질 필요는 없고 모든 관계를 끝까지 가져갈 의무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혹시 요즘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저녁이 예전보다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안정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이제는 필요해졌다는 뜻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그 시간을 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시간은 공백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단순해져도 괜찮습니다. 대신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그 변화는 실패가 아니라 성숙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보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하루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 선택은 이기심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독여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그 감정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충분히 살아온 결과라는 걸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 남을 이해하느라 너무 애쓰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삶은 생각보다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혜의 다락방, 여러분의 곁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